이게 제가 1,400원 날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받은 애들 일단 내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어쩔 수 없다. 진짜 참다가 아 얘는 안 된다. 가야겠다. 분위기를 망치네. 자 내보내야겠다. 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세금에 대해서 약간 전반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자영업자의 눈높이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부분이 크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오늘은 인건비만 얘기하면 양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들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노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로 잃어봤냐면은 1,400만 원을 날리고 나서 깨달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이 쓸데없는 돈 날리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만 딱 지키시면은 아마도 노무에 대해서 90%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하고 원가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비용 안에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매출이 100만 원 나온다면은 자영업자, 요식업 기준, 그러니까 도소매가 아니라 유통업이 아니라 음식을 파는 거 위주로 했을 때 원가, 식자재 비율은 대략적으로 40%라 볼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30에서 55 사이인데 그냥 40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30인 경우도 있고 25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흔치 않고 요즘같이 특히 물가가 높을 때는 흔치 않고 55까지도 있어요. 55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40이라 볼게요.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뭐냐,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인건비거든요. 기사를 봤을 때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최저임금,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그만큼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사장님이 일하는 기준에서 20 정도. 댓글 거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0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 판 다음에 혼자 다 몸빵 뛰시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매출 2천이면 하루 7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사장님 혼자 칠 수 있어요. 배달이든 홀이든. 뭐 한 10% 정도 될 수 있어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10% 잡더라고요. 뭐 이거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제외하고 홀 하는데 기준으로, 그러니까 홀 매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홀 매장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장님 일하는 기준 한 20% 정도, 15%면은 홀 매장 기준에서 관리 잘하는 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고기 꺼주고 다른 매장보다 직원이 좀 많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25, 3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매장의 느낌이나 어떤 운영 방식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대략적으로 20%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대료 대충 10% 보시면 돼요. 뭐 7%다 8%다 말이 많은데 그냥 좀 외우기 쉽게 그냥 10% 할게요. 임대료 비중이 한 7% 언더다, 한 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매장을 지금 자리 기준 대비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뭐 관리비, 뭐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대충 한 5% 볼게요. 보면은 한 25 남는다, 이런 식으로 볼게요. 대략적으로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세금이 어떻고 부가세가 어떻고 종부세가 어떻고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오늘 할 얘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되게 얕은 수준의 지식을 말할게요. 너무 깊으면은 뭐랄까 그 세무가기가 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보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실무에서 진짜 말이 나올 만한 간단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 자 인건비는 다들 아세요. 이 정도는 전 국민의 90% 다 아는데 3.3%일 때는 알바가 있고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알바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3.3만 원을 제외하고 96.7만 원이 나왔어요. 알바비가. 그러면은 96.7만 원의 알바비를 지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가끔 한두 분이 가끔 10명 중에 한두 분 헷갈려 하는 게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3.3%를 공제한 후에 입금해야 돼요. 자 이럴 때 들어올 수 있는 질문 있죠. 저 시급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인데 왜 96만 7천 원을 주세요? 왜 3.3만 원 어디 갔어요? 얘기했을 때 그러네? 아 내가 더 입금해줄게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제해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3.3만 원은 5월에 알바한테 환급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96만 7천 원을 받았지만 지금 다음 해 5월에 3만 3천 원을 또 받을 거기 때문에, 공제한 거를 받을 거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100만 원 지불한 거고 알바 입장에서도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가끔씩 이 얘기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줄게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 주셔야 돼요. 내가 3.3% 더 준다는 거를. 자 이해하시죠? 자, 4대 보험료는 아마도 대부분 직장인이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는 그 월급이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 한 270만 원 정도가 입금을 해주는 금액일 거예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뭐 계산식 복잡하고 뭐 9점 몇 프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그냥 10%. 자, 10% 생각하시면은 사업자하고 직장인 부담이 반반인 거는 아마도 아실 거예요. 반반 부담이다.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300이라는 직원이 인건비라 했을 때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330이에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책정한 월급보다 더 높다. 사실은 그리고 더 있죠? 퇴직금 12분의 1, 대략적으로 8%거든요. 그러니까 8% 정도라 생각하면 한 2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월급이 300이라 해서 300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대 보험료 내가 내는 사업자 부담금까지 하면 330인 거고 퇴직금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24만 원 다 안 줄 수 있으니까 대충 20만이라 보면은 한 350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퇴직금까지 고려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한 너 월급 300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준보다 20% 업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인건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36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 업해가지고 보수적으로 270만 원이라고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통장에서 출금되는 금액이 270이니까. 자, 이러면 갭 차이가 좀 크죠? 270하고 360.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하는 그 기대값하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서 생각보다 안 남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출금되는 방식, 즉 실제로 사장님 통장 기준에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통장에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통장에서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0일이 월급날이에요. 10일. 그러면은 270만 원이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일에서 31일 사이에 특정한 날에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공단에서 출금액 나가요. 출금액. 얼마를 출금해 가냐? 그 내가 책정한 300과 270, 여기 사실 종소세도 있어요. 그냥 약간 쉽게 설명하니까 넘길게요. 종소세는 안 볼게요. 4대 보험료가 30만 원을 했을 때 근로자분 30만 원하고 사업자분 30만 원에 60만 원을 차감해 가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알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사장님이 바보여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직원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두세 명에 사업자까지 들어가거든요. 대표, 자신, 자기까지도 내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직원이 2명에다가 사업자분 것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장의 기준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통장에서는 540이 나가고 갑자기 여기 180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사업자분까지 사실 들어가는 것까지 차감된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왜 어떤 거냐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정산하고 비용 처리 다 했더니 5천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5월에 5천 신고를 딱 했어요. 자, 5천을 신고됐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급여는 5천만 원이에요.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그냥 내 소득이 돼요. 자, 그럼 4대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에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한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만큼 차감이 되겠죠. 자, 일단 노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무사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 자, 5인 이상이세요? 이하이세요? 바로 이거부터 물어요. 왜냐면은 이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이하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라에서 너네 영세하구나 좀 봐줄게 이게 많아요. 그럼 수당 같은 거 많이 안 챙겨도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 수 기준이 5인 이하에 세팅되어 있는 게 좋아요. 사실 5인 이상이면 어떤 거냐면은 좀 되는데요 매출이. 돈을 좀 벌 수도 있는데 못 벌 수도 있지만 돈을 벌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예요. 나라에서는 5인으로 기준을 두고 다 다르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뭐 언제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좀 제끼고 그거에 대한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찾아보시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갑자기 노동청에서 누가 신고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이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처음에 받으면은. 자,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안 지키는 것도 하나예요.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귀찮아서 안 쓰신 분도 있거든요. 무조건 써야 돼요. 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최악의 상황, 실제로 벌어진 최악의 상황 어떻게 있냐면은 오늘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로계약 쓰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거야. 한 이틀 일했어. 갑자기 그만둔대. 가? 그래 뭐. 야, 우리 안 만나 보다 3일 했는데. 가라? 그건 어떻게 돼요? 신고. 근로계약서 안 썼다. 할 말이 없죠. 뭐야, 나 쓰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자,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은. 자, 이해돼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져요. 자,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 빼박이거든요, 안 썼으면. 자,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로계약서 안 쓴 거는 노동청도 사장님 업주이 다 상황 이해하죠. 근데 어떻게 안 돼요? 안 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써야 된다.
근로계약서 미장성은 벌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고하면 막 합의해줘야 돼가지고 그 열받아요.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그 나간 걔한테. 그 인간적인 혐오감을 드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되게 혐오감이 들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망스럽거든요. 그 정도로 막 배신감 들고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뭐랄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는 항상 그 근무하기 전에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인터넷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있어요.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 그거 따와가지고 내 것처럼 싹싹 바꾼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방지가 돼요. 자, 두 번째. 열받은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끔씩 알바나 직원이나 솔직히 좀 얘는 좀 심한데? 이건 좀 정도를 넘어서는데? 이런 직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거는 뭐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열받은 애들 일단 내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어쩔 수 없다. 진짜 참다가 얘는 안 된다. 가야겠다. 분위기를 망치네. 자, 내보내야겠다. 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 전에 해고를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1,400원 날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나서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달까지 일하시고 다음 달 정도부터는 마무리하면 다음에 서로 좀 응원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 봐요. 되게 좋게 흘러갔어. 그리고 신고. 노동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전 해고 통지했어요? 알았어. 증거 가져와봐. 저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거야, 신고를. 나는 이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야? 얘기를 했어도 증빙이 안 돼요, 증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꼭 문서, 글자 형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최소. 그냥 카톡으로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내가 한 달 전에 너를 그만둔 건 얘기를 하고, 너도 동의했어라는 그 흔적이 있어야 돼. 카톡도 인정이 되거든요, 증빙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땡땡이야. 야, 우리 이런 일 있고, 이렇게 할까? 너 이렇게 안 되고 알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하자. 서로 싸우기만 해. 그러니까 요쯤에서 빠이빠이 하고, 요번 달까지 일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다른 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다른 데 일자리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해요? 증빙이 안 돼요. 신고한 다음에, 어제 신고했는데, 어제 저거 잘랐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증빙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거기서부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쥐봐줘야 돼, 이거. 예. 세 번째. 실제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기로 했다. 나가기로 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사직서 받으셔야 돼요. 대기업들이 괜히 사직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기업도 아닌데 무슨 사직서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좀 뭐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뭐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는데 사직서까지 막 해가지고 써달라 하고. 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진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뭐랄까 좀 심하게 악용을 해요.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끝을 맺을 때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하고 꼭 나가기 전에, 자, 이거 팁도 드릴게요. 퇴직금 마지막 급여 있죠. 주기 전에 받아야 돼요. 돈 주고 나면 남남이에요. 다 알아요, 그걸.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급여, 퇴직금 정산하기 전에 밥이라도, 그래도 고생 같이 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고생했으니까 밥 한 끼 사줄 수 있잖아. 밥 한 끼 한번 사 먹이면서 고생했다. 우리랑 안 맞는 거니까,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합의. 여기까지 하는 거 하니까 열심히 살고 응원한다 하면서 그냥 그때 사직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 별거 아니고 사직서 이건데 이거 별거 아니고 여기다 사인하면 돼요. 어차피 사직한다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 하고 딱 사인 받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기분 안 나쁘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좋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좋게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꼭 이러신 분도 있어요. 야, 너 뭐해? 이것도 안 했어? 청소 안 했어?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자, 여기서 발생해요, 사고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애들 어때요? 배신감 들어서 알바생이나 직원도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쌓인 거를 이런 식으로 터뜨려요. 왜냐면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도 너무 그 분노가 치밀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좋게 마무리해야 돼요. 그들도 사정이 있겠죠. 알바나 직원도 그들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좋게 이해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왕 왔으면은 마무리도 좋게 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싸워서 보내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조절하면은 저처럼 무려 1,400만 원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주변 대표님들 보잖아요. 노동청에 안 가보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 찍는 것도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이 분명히 볼 거거든요. 사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당일이 돼서 사장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일까지만 일을 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해고는 아니잖아요. 자진퇴사니까.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도 증빙이 없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직서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퇴사한 거야, 사인해. 자, 이 정도 느낌 받으면 문제 없어요. 저는 이 표준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찾기도 귀찮고 그냥 제가 자필로 써도 되나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것 때문에 이 직원이 나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라고 찌르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썼으니까. 근데 치밀하고 악덕적인 알바가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걸 수는 있겠죠. 희미한 가능성으로. 그 정도? 위험성만 감내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오늘은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특히 그 부분 중에 세금과 노무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실무적인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은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0%는 대응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은. 그래서 이 정도만 인지하시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이런 내용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